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5년입니다. 네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평론가, 김강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검찰에서는 10년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깎인 건데 먼저 김지호 대변인, 당에서 지금 5년이라는 그 선고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소 아쉬운 선고 적다. 예, 좀 적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도 5년뿐이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계신데요. 예. 다만 재판부에서 이 12.3 계엄에 대해서 불법성을 완벽하게 인정했고 예. 또 나머지 형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상 내란을 저지른 거와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이 체포 방해 관련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는데 거의 예. 그에 맞게 선고가 된 부분이고 그러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구속하려고 했을 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인신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뿐이 없었다. 예.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불법 계엄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영장은 합법적인 것이고 공수처의 공권력이 합당하다. 예.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지호 대변인이 방금 언급한 분이 내란 재판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뒤에 그렇죠. 한번 살펴볼게요. 김광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특검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구형량을 했는데 선고는 네. 그냥 5년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왜 이런 건가요? 일단 왜 특검에서 저 쪼개기 구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저게 세 가지 범죄 혐의면 이제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가지고 형량에서 최고 무거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걸 왜 쪼개기 구형했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선고형을 좀 높게 나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쪼개기 구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단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누어서 구형하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한 5년 정도는 뭐 적당한 형량 선고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일단 체포방해랄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범죄 혐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엄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란죄가 사형과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란죄와 관련된 것이 1년으로 이루어지면서 체포방해 이루어진 거고 허위공문서 작성된 거고 직권남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체포방해 이것만 내란죄는 기소가 안 됐고 이것만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징역 10년이 선고돼도 뭐 그렇게 낮은 선고라고 아니라고 내란죄가 보는데 있기 때문에. 내란죄인데 내란죄에 어떻게 보면 포함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예, 있는 예, 여지가 있기 예. 때문에 아마 뭐 징역 5년 정도 선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심 선고를 좀 영상으로 요약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표정을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된 기억이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예, 변호인 계속 진행하십시오. 예, 계속 이어서 추후 제출하는 증거들 보시고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낭망합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퇴정하면서도 재판부를 향해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을 때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떨까 싶었는데 내내 표정이 굳고 인사까지 하고 나갔어요.
예, 또 그리고 또 긴 한숨까지 졌다고 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특검이 구형을 할 때에는 여전히 정치적인 재판으로 본인이 특검이 내린 구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 예. 특검을 아래로 보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대로 그것이 실행 집행되는 그렇죠. 내용들이기 예. 때문에 본인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형벌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확인한 거고 본인도 확인했기 때문에 뭐 이거 갖다 이제 현타라고 얘기하는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그야말로 정치 재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결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판결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 2월 19일 날 내란 재판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번 오늘 판단 같은 경우 적어도 자기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이 판사에서 깨졌거든요. 예를 들면 고도의 통치에 상관없다. 예. 헌법과 법률에서 의율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공수처 수사한 거 문제가 있다. 그거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윤석열과 윤석열 씨 주변의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법리적으로 판사에 의해서 다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이 받은 충격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최수영 변호사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해 왔어요. 근데 그걸 주장을 넘어서 이번 선고에서도 전혀 무죄가 나올 거라고 진짜 좀 기대를 했을까요? 저는 하지 않았을 거로 봐요. 윤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네. 특검이 징역 10년을 도합 구형을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올 것이다. 법리 다툼을 가더라도 한두 개는 당연히 유죄로 갈 거라고 봤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표정이 굳은 거는 예. 지난번 내란 전담자, 그 내란 1심 그 구형에서 그 웃었던 거 사실 제가 보기에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저는 많이 보는데 예. 어쨌든 그게 국민적 여론의 비난이 됐었고 논란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뭐 이쯤 또 구형과 다르게 이건 선고니까 재판부를 또 존중하는 예. 윤 전 대통령도 평생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생 이제 그 법원이 재판부가 선고할 때는 늘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으로 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 존중 차원에서 오늘은 좀 약간 경직된 얼굴과 굳은 분위기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인사도 약간 목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좀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서 구형과는 다른 선고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이게 뭐 그 내란 재판부를 그때 뭐 좀 약간 뭐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또 이거 선고라고 해서 다르게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심 선고는 어쨌건 많은 재판 중에 하나가 그렇죠. 나왔지만 기존에 법정에 나와서 정치적인 행위 많이 말도 언도사도 많이 했어요. 계속 그 기조는 이어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기조는 이어갈 겁니다. 그 기조는 이제 근데 오늘 이제 사실 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보면서 그러면 이게 다른 재판과 특히 이제 이 사건의 본류를 할 수 있는 내란과도 내란 혐의와도 연동되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재판부가 이미 예단을 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 오늘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재판부의 방어 전략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 전 대통령을 변호를 정말 위한다면은 재판부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예단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좀 재판 전략을 좀 다르게 대응하는 게 맞지. 네. 그대로 지금 이제까지 했던 재판을 유지한다, 전략을 유지한다. 그거는 조금 한번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제 1심 선고가 끝나고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선고에 앞서서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서 결심을 하였고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입니다.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유정아 변호인이 이제 보면서 준비한 내용을 읽었죠. 김관삼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 네. 글쎄요, 이게 법리적으로 뭔가 다툼의 여지 같은 거를 놔라는 것 같지는 않고 정치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재판 자체가 예. 정치화를 시킨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죠.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라고 봐요. 그래서 재판이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은 틀립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은 내란 재판도 마찬가지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 것도
사실은 변호인들이 이거 자체를 정치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법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다음에 공소장에 적힌 어떤 사실의 팩트와 다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다루는 예. 법적인 변론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변론도 좀 했죠. 예. 그렇지만 이거 너무 정치화를 하면서 재판을 희화시킨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 아까 재판 전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내란죄에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무기징역 선고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다른 재판에서 아무리 무죄를 받고 전략화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예. 재판의 결과는 형량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내란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다른 재판에 있어서 유죄 무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법 논리적이면서 팩트에 관한 거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걸 정치화를 한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그다음에 이 변호사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러한 정치화 재판을 하면서 오히려 동정보다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비판, 눈살 찌푸림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패착을 오히려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는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이게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보여왔던 모습인데 이게 형량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먼 미래에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는 결국에 국민적 여론이 중요한데 이런 이미지가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번만 보여준 게 아니라 재판 내내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예.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무죄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무죄의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일관되게 주장이 왔는데 그걸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다. 긴급하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 주장했던 게 본인들이 2시간만 진행했던 소위 개몽령이다라고 주장했던 이 두 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반적인 행위 자체가 국가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 어떤 마비시킨 행위 자체가 지극히 악의적인 시도이고 법치주의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건 판결문은 남는 거고 앞으로 어떤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판사들이 이런 판결문 내용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유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재판을 빨리 했냐? 특검법에 의하면 1심은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시해서 2월 16일 할 수밖에 1월 16일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또 밖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사실과 다른 호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예.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재판부 판사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예. 얘기한 부분들을 또 다시 변호사들이 난 반성의 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였던 측면에서 예. 앞으로 저런 모습을 보면 판사들이 좋은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예, 이렇게 김광석 변호사님 다른 혐의지만 이렇게 연동돼 있는 사건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물론 그 내란 재판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는 겁니다. 영향을 뭐 당연히 미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재판부는 다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법리적 판단은 또 판사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이제 전반적인 거 자체를 보면 일단 뭐 8개 재판 중에서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에 대한 판단은 내란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안 했지만 예. 사실은 그것이 유법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루어진 거다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내란이 아니고 정당한 거였고 어떠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수사권이 있고 또 예. 관련된 거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란죄에서도 사실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란죄도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이철을 받았고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내란죄 관련해서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제일 주장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공수처 수사권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 유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적법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예.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판단을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는
내란죄라고 판단한 것과 유사하게 봐야 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1심 선고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당연히 선고양이지만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 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 위기 상황, 야당에 의한 국정와비 상황 등의 현황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제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각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초기부터 계엄 이후부터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인데, 김종대 대표 오늘 백대현 판사 얘기 보면 공수처가 당연히 수사 권한이 있고 체포영장도 적법하게 발부가 됐다라고 판단했어요. 결국은 좀 선고가 예. 10년 구형했는데 5년뿐이 안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정말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판결 내린 판결문 자체가 정말 퍼펙트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앞으로 모든 내란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은 맞지만 요건이 돼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건이 안 되는데 왜 계엄을 선포했냐고 사법부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에 대한 불법성을 규정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예. 이것은 하나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 명명백백히 밝혔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표정이 안 좋은 게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부하 직원들과 많은 장성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내란범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웃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 변호인들도 정치화를 넘어 뭔가 유튜브와 수익화를 통해서 수입료를 다른 방식으로 버는 그러한 행태를 보인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 귀에 들어왔던 대목이 메시지 계엄, 이른바 메시지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법치주의의 정점이고, 예. 그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보니까 이른바 제도와 법령 같은 경우를 더 엄격히 정밀하게 준수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게 급하고 뭐 긴급성 있고 밀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까지 가면서 할 일이었느냐. 예. 아무리 계엄이 이제 뭐 중하다 하지만 실제 보면은 뭐 물리력을 동반할 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 야당의 그런 어떤 뭐 국정 마비라든가 이런 것에 한다고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위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설명해서 그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엄격히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어쨌든 이렇게 뭐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 질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법의 심판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은 정확하다 봅니다. 대통령이므로 아무리 개헌 같은 비상 대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비록 한두 시간 더 더디더라도 모든 국무위원들이 와서 자기의 국무위원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줘야 되고 예. 계엄에 대한 사유를 숙지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줘야 한다는 것. 아무리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든가 적법성을 지키는 절차를 꼭 훼손하면 안 된다는 아주 어떤 그 판례를 하나 전 남겼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뭐 계엄의 성격 가지고는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절차적 정당성 훼손될 수 없다는 예. 법 취지의 원칙을 조금 얘기한 것 같아서 이 점은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메시지 계엄이라고 백대원 판사는 얘기했지만 이게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그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아니기도 하거니와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뭐 긴급성, 밀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절차적 정당성 그 어떤 거로 훼손할 수 없다. 근데 거기에서 메시지 계엄이라는 판사의 워딩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는 내란 본류의 재판에 예.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의 근거이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 긴급권 행사는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엄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됐다는 취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행위. 그런 행위가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거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도 국무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비상계엄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묻는 절차를 통해서 예. 요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절차도 무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했던 비상계엄은 정확하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오늘 판결로 명징하게 얘기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럼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소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은 소위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이거 갖다 검찰이 기소한 거 아니냐.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되니까 예. 검찰이 이걸 기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소 재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볼 때는 내란 범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예. 이 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비상계엄은 요건에도 안 맞았고 명확하게 내란에 해당한다는 부분들을 판결로서 최초로 밝혔기 때문에 예. 매우 중대한 판결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김주호 대변인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체포영장 집행하러 갈 때 막 경호원들이 막았잖아요. 이거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경호처를 사병화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공적인 경호원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12.3 불법 계엄이 없었으면 요 단건만 떼어서도 저는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에게 무장 시위, 무력 시위를 시킨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아니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을 갖고 간 그런 공권력에 대해서 공권력이 공권력을 막아서고 그리고 기관단총을 보여주고 위협하는 그리고 실탄이나 로켓포를 쏘라고 자꾸 부추기는 저런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 용납될 수 있습니까? 1980년대 그 서울의 봄 그 군사 쿠데타와 예. 2025년도에 그 12.3 불법 계엄은 사실은 민주화된 그런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다른 선상에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행위를 공무원들한테 시키고 많은 공직자들이 내란 혐의로 지금 처벌받고 재판받고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특별히 말할 기회는 없었지만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뭐 가능성이 있었죠. 여전히 반성과 사과가 없어요. 하물며 본인이 사병화를 시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보도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는 반영이 안 됐겠습니다만 경호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는 문서가 예.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확인돼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 개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체포영장을 방해하게 하는 그것도 물력을 행사해서 방해하게 하고 그 당시 저희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 야 진짜 충돌이 발생해서 인명살상이 되면 어떻게 될 그런 것인가 걱정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란 문제가 이거 내전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예. 자기의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계속 항소를 통해서 다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얘기는 법원과 싸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형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때 영상 보니까 그때 그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했어요. 총과 총을 가진 집단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김광살 변호사님,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건 내란 선고입니다.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좀 전망?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수처의 수사 권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거의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일부라도. 물론 일부 무죄는 났는데 그것은 이제 격가 중에 격가지예요. 그러면 2월 19일 날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지금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소집에 있어서 직권남용이 인정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예. 오늘 판결에서 그래서 일부러 소집 인원을 제한을 해가지고 계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란의 요건 중에서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결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 19일에 있는 내란 재판은 이제 예고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지 이제 형량에 있어서만 워낙 차이가 있죠. 예.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만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그 뭐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이런 피고인들하고 변호인들도 뭐 어느 정도 애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무죄가 될 것 같고 하면 정말 법리적으로 다투었겠지만 예. 근데 법리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좀 약간 정치화 측면으로 애초에 끌고 간 처음부터.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고가 나다 보니까 관심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일부 쏠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습니다. 최수영 변호사, 이 입장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절연인 거죠. 정치적 절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건 그거잖아요. 네. 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다. 이미 당을 떠난 분이다가 이제 원래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네. 사법부가 판단 내렸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 형이 중하니 많이, 형량이 높니 낮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법부의 심사와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이제 2심과 대법원까지 갈 텐데 그 과정이 그냥 그대로 좀 존중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기 바란다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2차 내란 종합특검이 지금 그 좀 전에 아마 국회를 통과하는 걸로 그랬죠. 제가 알고 통과됐죠. 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수사들이 전부 계속 또 보강이 돼가지고 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고 할 텐데 그때마다 건건이 그러면 국민의힘 또 입장을 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재판부의 시간이잖아요. 이제는 뭐 특검의 시간도 지났는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시간이 오는 듯 싶은데 또 이제 특검의 시간이 또 오니까 예. 이렇게 된 이상이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이제 앞으로 사법부를 존중하고 특검의 역할을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자체가 이제 절연의 시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명시적으로 우리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없고 절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느니 이제 예. 모든 것은 역사와 이제 그 미래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고 나아갈 거고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는 맡기고 과거의 계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거기에다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예. 그로 인해서 저는 장도영 대표가 이제 큰 부담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 무슨 입장을 냅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점들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1월 중순에 와서 사법의 시간이 오면은 국민의힘 보고 절연하라. 뭐 절연이 됐는데 뭘 더 절연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변인의 저 공식 논평이 그거를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관심을 끌었던 게 앞으로도 없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각에서 그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내란 재판 선고 네. 나오면은 그때 장도영 대표가 무언가 입장을 수도 있다. 선회할 네. 수도 있다. 가능성이. 저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히 없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때 흐름으로 그냥 쭉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침묵도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표현하지 않은 것도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예. 자꾸 절연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최고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꾸 절연이라는 말에 네이밍을 해서 우리를 그 프레임 안에 가둬두는 전략이다. 이미 우리는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뭘 자꾸 더 우리가 뭐 그 무슨 뭐 십자가 밟기 하듯이 선을 끊었고 밟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 이 자체가 우리는 이미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얘기를 하는 순간 말려 들어가는 거죠. 아마 국민의힘이 그런 전략적 문제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 아니 본인들이 검증해가지고 공천한 예.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질러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란수계 할 때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민주당은 내란수계라고 부르냐?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완전히 손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발했어요. 그럼 지금 사법부에 어느 정도 판결이 일단락 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의심할 뿐이 없죠. 이런 식으로 내란수계를 대한다면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내란수계를 3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가 부정부패, 매각매직 거기다 내란에다가 국지전까지 도발한 이적행위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예. 이러한 버라이어티한 범죄, 민주공화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 이러한 지도자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하든 뭐 절연하든 뭘 하든 뭐 민주당 여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임에 말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재호 대변인 말씀 중에 그 전두환 노태우를 계승한 정당이 마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이 국민의힘이 그 본류로 떠받드는 분은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입니다. 문민정부 때부터 예. 그 당시 이제 민주자유당에서 이제 신한국당 넘어오면서 이제 온 게 지금 적동성과 법통을 계승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조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거죠. 민주당에서 절연이라고 자꾸 요구하는 순간 우리가 절연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프레임에 말린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서 격언이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그 좀 바보 같은 행위는 상대가 묻는 질문에 고지고대로 대답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그게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죠. 그동안 아니 그 당 대표가 지금 어쨌든 계엄 해제에 표결에 참가했던 분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전직 당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그다음에 현직 당대표 원내대표 충분히 사과했고 그런데 그러니까 끈을 끊었어요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하라고 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또 다르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이지 충분히 사과를 했고 이미 역사에 건너가기는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김건희 선배님.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게 원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비상계엄 사과를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당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뭐 극우 보수 유튜버들, 그거 다 영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동현 대표 하는 행동을 보면 당 떠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 자체는 당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절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절연 자체를 우리는 절연했다 하면서 절연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정말로 절연이 되려고 하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의 모습을 행동을 어떻게 보이느냐. 예. 오늘 유죄 판결 5년 났잖아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것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의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런저런 얘기를 안 꺼낸다 하더라도 예. 2월 19일 날 내란 재판 나오면 우리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 그럼 존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잔여한 연직에 멀어지고 절연이 되는 건데 지금 뭐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지만 당 지도부가 하는 행동은 절연이 아니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입장을 못 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근데 김 변호사님 말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거는 좀 약간 지엽적이고 파편적인 혐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란 혐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도 이게 본류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2월 19일 날 내란 그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올 때는 저는 그때는 입장문을 전향적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또 당대표가 단식 중이고 하지만 그때 상황은 이미 정리가 됐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극우 유튜버들 인사에 대한 문제들 조금 이제 뭐 왜 자꾸 그 사람 끌어들이냐? 그거는 용인의 영역으로 봐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윤 어게인까지 가는 건 조금 저는 과하다고 그래요? 보고 네. 어찌됐건 장 대표가 지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된 건 명백한 사실이고
거기에 지금 얹혀서 조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 대표가 이제 전국 단위 선거 곧 지방선거를 지금 5개월 후면 치러야 되는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 격언에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 선거가 있는 사람은 중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시기와 전략들을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2월 19일 날에 그 내란 우두머니 재판 1심 선거는 그건 제가 보기에 피해갈 수 없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 존중에 대한 워딩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